저는 어려서부터 누나는 참아야지, 언니가 양보해야지라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삼남매 중 첫째였고 특히 남동생에 대한 부모님의 애정은 유별났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해도 늘 칭찬은 동생 몫이었고 무언가를 원해도 동생 먼저 챙기고 나중에라는 말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처음엔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누나는 원래 그런 거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서울의 좋은 대학에 합격했지만 등록금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부모님은 저를 붙잡았습니다. 너는 지방 공립대도 충분히 좋아. 거기 가서 장학금 받고 다녀. 그렇게 저는 동생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걱정하는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제 진로를 바꿨습니다. 서울로 가고 싶다는 제 꿈은 조용히 접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학이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동생의 용돈이나 학원비를 대주는 일이 당연했습니다. 우리 집 형편 알잖아라는 말에 익숙해져야 했고 심지어 친척들도 저를 보면 그래도 장녀가 믿음직스럽다며 저를 격려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격려는 늘 희생을 당연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착함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참고 양보하는 게 결국엔 나중에 복으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졸업 후에는 운 좋게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고 야근과 회식에 시달리면서도 집에 돈을 붙였습니다. 동생은 그 덕분에 대학원도 진학하고 외국 연수도 다녀왔죠. 제가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보다 제가 여전히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라고 믿었고요. 그렇게 바쁘게 회사와 집을 오가던 중 우연히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민석. 대형 병원에서 재활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었죠. 깔끔한 외모, 조용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가 부담스러웠습니다. 나와는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거든요. 저는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고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석은 달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 회사 앞까지 데리러 오기도 했고 제가 아프면 병원 일정을 조정해 병문안을 오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처음으로 제가 누구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감정이 낯설고 어색하면서도 점점 그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죠. 우리는 6개월 정도 조심스럽게 연애를 했고 어느 날 민석이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할까? 순간 가슴이 뛰었고 동시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나는 아직도 가족의 부양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고 결혼은 저에게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부모님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동생 졸업도 아직 안 했는데 네가 벌써 시집을 간다고? 너 없이 우리가 어떻게 버티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부모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동생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누나 그냥 해. 누나 인생은 누나 거야. 이젠 나도 좀 컸어.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처음으로 동생에게 응원을 받는 기분이었고 저는 울컥한 마음에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동안 모아온 적금을 정리했고 최소한의 혼수 자금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연차를 쓸 틈도 없이 일했고 회식 자리에서도 빠지지 않았으며 필요 없는 소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해온 돈이었고 그 안에는 저만의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존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저는 곧 깨닫게 됩니다. 양가 상견례를 앞두고 민석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조금 깐깐하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난하게만 넘어가자.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무난하게 넘어가자는 말이 왜 이렇게 불안하게 들릴까? 아마 제 직감은 이미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연애 끝에 그가 청혼을 했을 때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떨림과 기쁨, 그리고 아주 묘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를 좋아했고 함께하는 시간에 행복을 느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 어딘가가 자꾸만 조용히 저를 당기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 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고개를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진 그런 감정을 결혼이 처음이라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 결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동생 대학원 졸업도 아직인데 내가 벌써 시집 가겠다고? 아버지의 한마디는 제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족의 희생양처럼 살아온 제게 그 말은 익숙했지만 이번만큼은 참기 싫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반대할 수도 있어. 동생 문제도 있고 아직 결혼 얘기를 꺼내기엔 좀 이른 분위기야. 그러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내가 인사드릴게. 직접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 싶어. 며칠 뒤 그는 정장을 입고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진지하고 예의 바른 태도에 부모님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병원에서 일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보였고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지는가 싶었을 때 동생이 말했습니다. 누나, 이젠 자기 인생 살아야지. 난 이제 알아서 할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울컥했습니다. 항상 챙겨야 했던 동생에게 처음으로 응원을 받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결혼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자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나 절대 후회 안 해.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고 든든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이후 일은 순조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양가 상견례의 날짜도 잡히고 양쪽 부모님도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서로를 존중하려 애쓰는 분위기였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행이다. 우리 진짜 잘 될 수 있겠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하게도 계속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상견례 하루 전날 밤 엄마의 전화를 받고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너 그 집에서 혼수 얘기 안 하니? 그건 좀 이상하지 않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저도 마음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설마 의사 집안이라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상견례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민석이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지만 그 옆에 앉은 그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제 표정을 훑어보며 다소 날카로운 인상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그날따라 레스토랑 안의 조명조차 무겁게 느껴졌고 저는 자연스럽게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의 어머니는 곧장 말문을 열었습니다. 집은 어느 동네야?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정중히 대답했죠. 구로구 쪽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부모님 직업이 뭐라고 했지? 그녀는 제 말을 듣는 동시에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그 표정엔 묘한 실망감 같은 것이 스쳤습니다. 마치 마음속에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처럼요. 질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숙사 생활 오래 했다며? 그래도 며느리감이면 자립은 해야지.
그 나이면 자기 보금자리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아? 속으로 깊게 심호흡을 하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아직 전세로 살고 있지만 결혼 후에는 둘이 함께 집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또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지금 가진 돈은 얼마야? 예단 예물은 당연한 거고 혼수는 좀 해와야지. 우리 아들은 의사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제 부모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들다 말고 내려놓으셨고 어머니는 웃고 있던 입꼬리를 서서히 내리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석이는 난처한 듯 작게 웃기만 했습니다. 단 한마디의 재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애써 진정하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지나가자. 나중에 민석이랑 얘기하자. 그녀는 식사 중에도 은근히 무례한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우리 아들 친구들 중에도 좋은 집안 딸들이 많은데 자꾸 우리 아들은 평범한 사람만 좋아하더라고.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우리 아들 수준엔 안 맞는다는 말이었죠. 민석이가 그런 얘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그는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고 마치 상황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듯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인사할 때도 그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민석이 어깨 뒤에 서 있던 저에게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더니 차 문 쪽으로 먼저 걸어갔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마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좀 고집이 세서 그래. 그래도 우리 잘해보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 그는 좀 고집이 세다고 말할 뿐이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저는 이 결혼이 정말 맞는 선택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고 그 사랑이 나를 보호해줄 거라 믿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정말 많은 걸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사랑 외에 너무 많은 것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진짜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물음표가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상견례라는 자리가 원래 이런 분위기일 수 있다고 합리화해보려 했지만 상견례에서 상대 가족이 나를 평가하고 내 경제력을 따지고 조건을 들이대는 모습은 너무도 노골적이었습니다. 엄마 말 틀리면 틀렸다고 해. 그리고 그 어머니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말하면 그동안 믿고 싶었던 사랑이 깨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죠. 오늘 어머님이 좀 불편하게 하시더라. 너는 뭐라고 생각해? 그러자 그가 한 말은 이랬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말이 좀 직설적이야. 근데 너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내 감정이 잘못된 걸까? 그 순간 그가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결론이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설쳤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했던 말들, 차가운 시선, 혼수에 대한 끝없는 요구들. 그 순간은 끝났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저를 괴롭게 했던 건
그 자리에 있었던 민석이 단 한 번도 제 편에 서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 저를 집 근처 카페로 불렀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그는 별일 아닌 듯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좀 표현이 직설적인 편이야. 상처받았으면 미안해. 저는 말했습니다. 그게 단순히 직설이었을까? 난 그냥 평가받는 기분이었어. 그 자리에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조건을 맞추는 사람처럼 느껴졌어. 그러자 그는 애매하게 웃으며 말했죠. 그래도 우리 엄마 입장에선 아들이 의사고 기대도 크니까. 그 말에서 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무심한 칼날 같았어요. 저를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그의 어머니 입장을 변호하려는 말들이었고 저는 그 앞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석의 어머니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예의 있는 대화를 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결혼식은 호텔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들이 병원에서 아는 사람들도 많고 체면이 중요하니까. 예단은 적당히라도 해야 하고 신혼집은 신랑 쪽이 해왔으니 혼수는 제대로 해와야겠지?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신혼집을 해왔다니? 처음 듣는 말이었고 민석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민석이랑은 함께 집을 알아보자고 했는데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남자 쪽에서 집을 해왔으면 여자 쪽에선 가전이랑 가구, 예물 예단 정도는 기본이지 않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선 말을 아꼈지만 전화를 끊고 곧장 민석에게 연락했습니다. 엄마가 집 해왔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말이야? 민석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아, 그냥 우리 집 전세로 하나 계약한 거 있어. 뭐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같이 살 테니까.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왜 중요한 이야기를 이렇게 무심하게 말하는 걸까요? 저는 불안과 답답함에 말했습니다. 그럼 왜 나랑은 상의하지 않았어? 그는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부담 안 느끼게 하려고 그랬지. 그 대화 이후로 저는 점점 그와의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결혼이라는 게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연일 연락을 해왔고 혼수 목록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냉장고는 어떤 브랜드로 해야 하고 침대는 킹 사이즈 이상이어야 하고 예물은 시댁 친척들에게 돌릴 것도 준비해야 한다고 했죠. 제일 황당했던 건 결혼식 사진 촬영 날짜를 시어머니가 먼저 잡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날짜가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이미 계약했어. 여자 쪽 일정이야 좀 맞춰줘야지라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석에게 전화를 걸어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왜 네가 해야 할 얘기를 내가 다 해야 하냐고. 민석은 당황한 듯 말했어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엄마가 도와주려는 거잖아. 그 말에 저는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민석아, 이 결혼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너랑 결혼하는 건 줄 알았는데 왜 자꾸 내 엄마랑 결혼하는 기분이야? 민석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더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놀라셨지만 제 말 하나하나를 들으며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을 닦으셨고 아버지는 따라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그 결혼 내 인생 망치고 시작하는 거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님,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말을 이어갔지만 저는 끊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아갈 생각 없습니다.
민석이와의 결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 이후 민석에게도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너와의 사랑을 믿었어. 하지만 나는 사랑만으로는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앞으로 너도 나도 각자의 길을 가자. 파혼을 결심한 그날 이후 저는 정말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후련함보다는 막막함이 컸어요. 그동안 제가 쏟은 시간과 마음, 노력들이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고 혼자인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제 부모님은 제 결정을 온전히 지지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고 어머니는 잘했다. 딸 한마디에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는 파혼 소식을 회사에 알리지 않으려 했지만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팀장님과 몇몇 동료가 조심스레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같은 팀의 차 대리님도 있었어요. 평소엔 말수도 적고 무뚝뚝했던 분인데 제게 괜찮아요. 나도 결혼식 일주일 전에 파혼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습니다. 세상에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구나.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며칠 뒤 민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한테 너무 심했던 거 미안해. 나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이미 늦은 사과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하지 않았고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더는 미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민석의 어머니가 저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걔가 혼수를 안 해오겠다고 고집 부려서 우리 아들이 파혼했대. 지 자존심 하나 때문에 파혼했대. 제 지인들 사이에서도 하나둘씩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심지어 제가 다니는 회사 게시판에 익명으로 저를 헐뜯는 글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모욕하고 뒤에서 칼을 꽂는다는 게 너무도 무섭고 비참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곧장 법률 상담을 받았고 변호사에게 정식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민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어머니가 허위사실 유포하신 거 고소 들어갔어. 그동안 고맙진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어. 더 이상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그러자 며칠 후 민석이 제게 찾아와 울며 사과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도 소문이 퍼지면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어머니가 그런 짓 한 줄 몰랐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너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침묵이 네가 선택한 입장이었고 난 이제 그런 남자 옆에 서고 싶지 않아. 그렇게 저는 그와의 모든 인연을 끊고 혼자의 삶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이사도 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던 집 근처가 아닌 낯선 동네로 옮겨 새 출발을 했습니다. 회사도 휴직을 신청했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죠. 여행, 그림 수업, 필라테스,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쓰는 법을 배우고 나니 세상이 훨씬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회사에서 알고 지내던 선배가 연락을 해왔고 혹시 프리랜서 프로젝트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점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일들을 접하게 되었고 이제는 정규직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는 우연히 민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전히 장가 보낼 며느리들을 고르고 있고 민석은 아직도 혼자라는 얘기였습니다. 듣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는 인생을 살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한 달에 한 번씩은 저를 위해 작은 선물을 합니다. 꽃 한 다발, 좋아하는 향수 또는 혼자서 가는 영화 관람.
예전엔 누군가가 해주기를 기다리던 일들을 이제는 스스로 하게 되었어요. 그런 삶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너무도 당연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어요. 결혼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누군가의 가족이 되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삶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요. 이제 저는 제가 중심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조용히 다짐합니다. 다음에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의 삶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그와 헤어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도 벌써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예전엔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느라 바빴다면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어떻게 꾸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퇴근 후엔 요가를 하고 주말엔 미술관에 다녀오고 가끔은 혼자 영화관에 가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누군가의 허락 없이 온전히 나만의 선택으로 움직인다는 게 이렇게 해방감이 클 줄은 몰랐습니다. 이사한 동네는 처음엔 낯설었지만 어느새 단골 카페도 생겼고 주말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아침 햇살이 드는 창문을 바라보며 커피를 내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일상 속에서 저는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었죠. 더 이상 전화벨이 울릴 때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말끝을 흐리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뜻밖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전에 같은 부서에 있었지만 프로젝트가 바뀌면서 잘 보지 못했던 상호 선배였죠. 평소엔 무뚝뚝하고 일밖에 모르던 사람이라 딱히 관심도 없었는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요. 뭐 좋은 일 있어요? 순간 놀랐습니다. 나 자신도 몰랐던 변화를 누군가가 알아봐 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그날 이후 상호 선배와는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 얘기 반, 취미 얘기 반. 처음엔 단순한 직장 선후배라 생각했지만 점점 서로에게 마음을 터놓게 되었죠. 어느 날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사실 너 결혼 준비할 때도 많이 신경 쓰였어. 행복해 보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보여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남의 일에 끼어들긴 싫었거든.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내 감정을 진심으로 들여다봐 준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또 누군가의 마음에 기대고 상처받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거리를 뒀고 마음을 열지 않으려 했습니다. 상우 선배는 그런 제 모습을 조급해하지 않았고 그냥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줬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무심코 말했죠. 혹시 나중에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러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좋은 사람인데 그걸 왜 몰라? 그 말에 제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상우 선배는 예전 민석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고 나의 의견을 존중해줬습니다. 함께 있을 때면 편안했고 무언가를 설명하지 않아도 저를 이해하려고 했죠.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저는 오랜만에 다시 사랑이란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엔 제가 누군가의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로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상우 선배에게도 말했습니다. 나 예전에 결혼 준비하다가 너무 힘들었어. 그 일 이후로 많이 무너졌고 그래서 다시 누군가를 믿는 게 어려웠어. 그는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너랑 지금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좋아. 너의 과거까지 안아줄게.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저는 그때야 비로소 다시 사랑해도 괜찮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여행도 다니고 각자의 일도 응원해주며 서로의 삶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우 선배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괜찮다면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릴 수 있을까? 저는 놀랐지만 이번엔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습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가족도 마주할 용기가 생겼던 거죠. 상우 선배의 부모님은 아주 따뜻한 분들이셨습니다. 격식보다는 사람을 보시는 분들이었고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너를 정말 아끼는 게 느껴져서 좋아. 너도 우리 가족이 되어주면 고맙겠어. 그 말에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버림받은 존재도 부족한 사람도 아니라는 걸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죠. 지금 저는 상우 선배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형식보다 서로가 서로의 삶에 책임질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천천히 한 발씩 내딛기로 했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요. 돌아보면 민석과의 결혼 준비는 제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가장 값진 배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존재하지 않고 나로서 살아가기 위해 선택합니다. 상처받은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단단해졌고 사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누군가의 기대에 갇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맞춰가는 것이지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갈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나로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 삶은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날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친구와 쇼핑몰에서 옷을 고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버릇없는 억양. 저는 반사적으로 뒤돌아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민석의 어머니, 아니 이제는 남이 된 그 여자가 명품 매장에서 점원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몇 년째 VIP인데 이걸 지금 교환이 안 된다고? 어디서 배짱 장사를 해? 내가 누군지 몰라. 매장 안은 일순 정적이 흘렀고 직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갈까 아니면 이건 하늘이 준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직원 옆에 서서 말했어요. 이분 제가 잘 아는데요. 원래 남 깔아뭉개는 말투로 유명하세요. 교환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러시는 거예요. 매장 안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고 그녀는 저를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녀가 외쳤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저도 이렇게 다시 뵐 줄 몰랐죠. 근데 지금 이러시는 거 보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그녀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이러고 싶어. 네가 누구 덕에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뻔한 건데. 그 순간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결혼이요? 저 그런 쓰레기 같은 결혼 안 한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때 그 집에 들어갔으면 지금쯤 인생 말아먹고 있었겠죠. 시어머니는 명품으로 위신 세우고 아들은 뒤에서 엄마 말만 듣는 마마보이. 아, 그리고 그 파혼 이후로도 사람들한테 헛소문 퍼뜨리셨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신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매장 직원도 당황했고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사람 고소당한 사람이야? 와, 저 여자 저렇게 막말하더니 진짜 민망하겠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직원분들한테 사과하세요. 당신이 돈으로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태도 이제 안 통해요. 그리고 다음부턴 얼굴에 철판 깔았다고 아무 데서나 깽판 치지 마세요. 당신 아들 명함에 먹칠 그만하시고요. 그렇게 말한 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을 나왔습니다.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묘하게 시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들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했고 다들 폭소를 터뜨렸죠. 야, 너 진짜 사이다다. 나였으면 말도 못 꺼냈어.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석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무 위축돼 있어. 네가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어? 저는 비웃듯 말했죠. 네 엄마가 위축된 건 이제 처음 겪는 감정일 텐데 세상 배우는 중이잖아. 그리고 그날 매장 직원은 고마워했을걸? 내 엄마한테 혼나던 사람 울고 있었던 거 봤어? 민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죠. 앞으로 내 번호 다시는 누르지 마. 넌 엄마 인생에선 효자일지 몰라도 내 인생에선 최악의 5점이었어. 그 통화 이후 저는 그들에 대한 기억을 아예 접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이어졌어요.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제 SNS를 찾아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날 진짜 감사합니다. 저 그 일로 힘들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대신해 말해준 게 처음이었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제 사이다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구원이었을 수 있다는 것. 그 순간 과거의 상처들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 목소리로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건 그동안의 고통을 이겨낸 나이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지금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이나 판단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과거엔 착하고 참는 게 미덕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회사에서도 더는 무시당하지 않고 인간관계에서도 제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저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을 하며 웃고 거울에 대고 오늘도 잘 살자라고 말하는 나를 보며 이젠 정말 괜찮아졌다는 걸 느낍니다. 민석이? 시어머니? 그들은 이제 제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한때 스쳐갔던 어둠일 뿐. 하지만 그 어둠이 있었기에 지금의 밝은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저는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그런 상황이 닥친다고 해도 예전처럼 주눅 들지 않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쪽 인생엔 내가 필요 없지만 내 인생엔 더더욱 그쪽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세상에서 꺼져주세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저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되며 또 한 번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의 협업이었고 저는 프로젝트 리더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죠. 그만큼 책임도 무거웠고 부담도 컸지만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단단해진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부서와 조율을 하면서 저는 다시 제 안에 있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만들고 회의 전날엔 프레젠테이션을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좋은 결과를 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일은 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몰입하고 싶었어요. 드디어 첫 미팅 날. 대기업 측에서 담당자들이 들어왔고 그중 익숙한 얼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잊고 싶었던 얼굴이었죠. 민석의 작은아버지였습니다. 상견례 당시에도 스쳐 지나가듯 인사한 적이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업무로 다시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제 이름표를 보고는 흠칫 놀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회의를 진행했고 전문성과 자신감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갈 무렵 그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혹시 이 보고서 다른 부서에서 검토는 받았습니까? 내용은 좋은데 전체 방향성에 대해선 내부 조율이 더 필요해 보이네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묘하게 저를 깎아내리는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잠시 미소를 지은 후 침착하게 말했죠. 방향성은 이미 본사 쪽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사전 검토를 거쳤고요. 검토 결과는 서면으로 회의 전 전달드렸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저희도 보완 가능합니다. 그는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고 주변 사람들도 저희 대응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금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걸요. 그 회의를 계기로 저는 회사 내에서도 일 잘하는 사람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기획팀에서도 저를 부러워하는 후배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사장님께서 직접 저를 찾아오셔서 이번 협업 리딩 아주 잘했어요. 요즘 부서 분위기 살리는데 큰 역할 해주셨네요. 라고 칭찬까지 해주셨죠. 그날 퇴근길 저는 오랜만에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얼굴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위축됐을 텐데 이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대견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 후 잠시 커피를 마시러 회사 앞 카페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보였습니다. 민석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곧 시선을 피하며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녀는 뭔가 말하려다 말고 입술을 꾹 다물었고 저는 웃으며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제야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예전엔 미안했어요.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고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지 않은 건 어쩌면 잘된 일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 말에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때 저는 저를 많이 원망했어요. 왜 나만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하나 싶었죠. 그런데 지금은 알겠어요. 그 경험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해졌고 다시는 저를 낮추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덕분에 감사해요. 그녀는 할 말을 잃은 듯 제 얼굴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떴죠.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나는 더는 그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아. 그렇게 저는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인간관계에서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이상 나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믿음 그 하나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누군가가 자신을 작게 여기고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절대 남이 만든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